오늘 오픈 스튜디오를 제외하면 첫 번째 작품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BIG 뉴욕 오피스에서 4년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김지수님을 모셨습니다. 자세한 포트폴리오 설명을 요청드려서 BIG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BIG, BRK 인겔스 그룹이라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하고, 필디에서는 제가 일러스트를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석현 리더님이랑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수님이랑 저랑은 대학교 때부터 동기로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거의 한 15년쯤 돼 가니까. 같이 대학원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보통 학생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BIG를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거를 잘해야 갈 수 있고 사실 또 포트폴리오만 잘 만든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들어보고 또 BIG 뉴욕에서의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단점 또 궁금한 것들, 제가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트폴리오 소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버뷰를 보여주는 페이지고, 저는 콜롬비아에서는 도시 얼반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취업을 할 때는 특히나 빛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도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주력인 회사긴 하니까, 물론 얼반 디자인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 포트폴리오가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지금 건축이 이제 앞 두 페이지에 들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가 제 콜롬비아에서 했던 작품인 뭐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게 시간 역순으로 했던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은 학부생 때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콜롬비아, 그 다음은 제 개인적인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한 8개 정도 작품이 있고요. 포트폴리오 제가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건축이 앞으로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제 도시 디자인이 앞으로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게 회사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빛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그래도 얼반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주력인 프로젝트가 많기도 하고, 뭐 건축도 할 수 있고, 얼반 디자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는 건축이 이제 앞으로 간 포트폴리오 버전인데, 하여튼 첫 두 작품은 학부생 때 했던 건축 작품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이 콜롬비아 얼반 디자인 공부할 때 했던 작품들입니다. 보통 넣는 작품 수보다 많이 넣으신 것 같네요. 첫 번째 작품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 학부 5학년 때 졸업 작품으로 했던 작품이고, 컨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무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까지는 아니어도 처음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때인데, 그런 무인 자동차라는 것들이 생기면은 운전자가 없어지고 운전석이 없어졌을 때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방이 되지 않을까. 그 작은 방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고, 건물들이 차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그런 공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재미난 질문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을 깊이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최대한 그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공간이 잘 보여지는, 예를 들어 지금 이 작품의 컨셉이라고 하면 뭐 기존의 오피스 빌딩이랑 주차장이 합쳐졌을 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뚱뚱한 삼각형의 빌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간감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서, 첫 번째 페이지로서 그 퍼스펙티브 섹션 드로잉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은 다시 했던 이미지인데, 콜롬비아에서 마크 투르마키라는 교수, 단면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 수업을 듣고 한번 다시 만들어 봤던 섹션이었습니다. 그 드로잉이 사실 뭐 제일 자신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드로잉 방법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페이지로 넣고 최대한 인터뷰 때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간단한 렌더링이랑 컨셉 다이어그램이랑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할 때 최대한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이상씩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긴 했어요. 뭐 지금은 여러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여튼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한 페이지에 하나의 아이디어 이상을 담지 말자라고 해서,
방금 그 무인 자동차가 하나의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변하고 이제 차는 어떻게 변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건물은 어떤 모양일지 그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차들이 등장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페이지고요. 네 번째는 그게 어떻게 빌드업 되는 다이어그램을 전체적인 메신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페이지와 실제 평면을 잘라서 2층 티피컬 플로어에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상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페이지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했던 작품인데 아마 석현 님도 제 당시에 같은 스튜디오에 있었을 거예요. 이때 스튜디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게 잘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2인 1조로 설계를 하고, 그 실제 설계가 말이 되게끔 실시 도면까지 치는 그런 수업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했던 파트너도 그렇고, 뭐 그 실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셋 다 조금 모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싱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엉터리라고 하면 엉터리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험적인 뭐 그런 구조를 이용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이트는 명동이고요.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크게 설명을 세세히 해드릴 부분은 없긴 한데 그냥 큰 컨셉으로 봤을 때 왼쪽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커다란 그 블랙박스의 덩어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화이트 큐브에 램프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슬라브들이 껴서 그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이 껴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공공 공간이라는 프로젝트명도 영어로 보니까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명동 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엄청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다시 엄청 북적이더라고요. 그 명동 거리에 뭐 어떤 등대 같은 하나의 이정표 같은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초반 컨셉 스케치를 보여주는 거고 명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대한 쇼핑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 전부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안아주는 명동의 앵커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 되게 싫어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조금 뭐랄까 복합적인 건물이기는 해요. 뭐 엄청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는 뭐 앵커 포인트가 되는 여러 가지 축들이 만나서 생기는 앵커 포인트가 되는 건물을 꿈꾸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면으로 봤을 땐 이런 모습이고 내부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보이드 공간에서는 어떻게 램프를 따라서 구겐하임 뮤지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움 뮤지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을 살짝 차용을 해서 그 램프를 따라 올라가는 전시관이 보이고 그 뒤편으로는 그 뚱뚱한 덩어리 그 극장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형 사진이 제가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형 사진을 넣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은 3D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 10년 전이니까 3D 프린트가 별로 없을 때였고 그 기술력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갈 때만 하더라도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뭐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어필하는 사진을 넣었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 설계 레벨로 뭐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뭐랄까 완성도가 100%에 가까운 도면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뭐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벽 두께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실제로 지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에 꼭 디테일, 이제 실무적인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냐 하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님이 생각하기엔 어떠신가요? 그냥 조금 냉정하게 혹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지금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크리틱을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실무자가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100명이 디테일을 그려서 온다. 뭐 100명의 학생이 디테일을 그려서 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90명의 학생은 엉터리로 그릴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딱 제, 지금 앞에 보이는 디테일 섹션이 그런데, 그래서 뭐 득이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가 되겠냐마는 굳이 필수는 아니고 물어뜯을 미끼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 만약에 도면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있는데 막 억지로 넣겠다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입니다. 만약에 학기 중에 교수님이랑 엄청 크리틱을 많이 해서 완성도가 높은 디테일이라면 넣을 수 있긴 한데 저는 뭐 굳이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본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무적인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를 보여주고 싶은지가 중요한데 디테일 섹션은 아무래도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 보여준다면은 도면을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예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은 뭐 어필을 할 수 있긴 있겠네요. 아, 네. 실제로 실무에서도 실시용 도면은 따로 있고 이렇게 가독성 높게 해서 만든 도면을 또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실무에서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뭐 빛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하지만 디자인 대 도면의 비율이라고 하면은 도면이 더 높은 회사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잘 그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제 말을 번복을 한다면 만약에 가독성이 높게 잘 그려진 도면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넣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애매할 것 같으면 넣지 마세요. 아,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무하면은 사실 디자인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도면을 완성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도면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랑도 소통을 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 하면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린다는 거는 한번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도면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 도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도면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는 뭐 교수님도 도면 이해 못할 정도로 이상하게 그린 도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에서 저는 석현님은 그 AAD라고 어드밴스드 아키텍처 스튜디오를 나왔었고 저는 얼반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부를 했었는데 얼반 디자인의 경우에는 실제 사이트를 잡고 그 사이트가 첫 번째 학기에는 뉴욕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틀란타라는 도시였고 세 번째는 벨리즈라는 하나의 큰 국가였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거는 벨리즈라는 국가에서 4명씩 있는 9개의 팀이 하나의 도시씩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 뭐 그런 비저닝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벨리즈의 키커커라는 작은 곧 물에 빠지게 되는 휴양지 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 어떻게 안 빠지게 하고 그 투어리즘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자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설계적인 디테일이나 설계적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메인 이미지만 봐도 건축 디자인과인 AAD에서 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도시 설계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잘 보이지는 않긴 한데 첫 번째 타임라인별로 뭐 어떻게 도시가 변할 거다 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맨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투어리즘이 아니라 어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 도시 내에서 돌아가는 돈이 생기게끔 하고 이제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투어리즘도 강화를 하고 이제 더 부가적인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구축이 됐을 때는 그냥 잘 돌아가는 뭐 도시가 된다 이런 조금 뻔하다면 뻔하고 아니면 안 뻔하다면 안 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타이밍이 별로 없잖아요. 건축학과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재미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는 뭐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변한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될 도시인데 그 물에 빠지게 되는 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빅에서 보면은 빅에서 한 프로젝트 중에 빅유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맨해튼에 음,
허리케인이 왔었고, 맨해튼의 절반이 이제 물에 잠겨서 한 이틀, 3일 정도 정전이 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뭐 그런 사건인데, 그 이후로 방파제를 짓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마스터 플래너로 참가를 했었고, 하여튼 거기에서 차용을 해서 어떻게 방파제를 짓는데, 그 방파제를 짓는 게 단지 방파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아니면 자연 생태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가 같이 되게끔 하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고, 뭐 오른쪽에는 실제로 뭐 어떤 인프라들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깔리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스냅샷들을 찍어 놓은 뭐 그런 뷰들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주민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 렌더링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셨나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는 렌더링은 엔스케이프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이어서 막 그렇게 퀄리티가 높진 않긴 한데, 음, 엔스케이프 그냥 그대로 했던 렌더링이고요. 오른쪽에는 엔스케이프를 렌더링을 해서 그 위에 일러스트랑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했었습니다. 그 아까 앞페이지에 있던 메인 이미지들도 다 같은 방식인가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순수한 랜드스케이프이고 포토샵 없는 거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보정을 하고 싶긴 한데, 하여튼 포토샵 없이 랜드스케이프로 한 렌더링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백그라운드 조금만 랜드스케이프이고 나머지는 거의 포토샵 콜라주였어요. 이게 제가 음, 다 했던 건 아니고 팀에 포토샵을 잘하는 친구가 두 명이 있어서 뭐 이거 한 명이 하고 이거 한 명이 하고, 그 다음에 섹션도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모델링이나 랜드스케이프를 많이 담당을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랜드스케이프를 찍어서 줘 하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 개로 포토샵을 했던 뭐 그런 렌더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하면은 실제 면접 때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때 그거에 대한 자기 역할을 꼭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그걸 꼭 기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해외 취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저는 항상 물어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아마 물어보겠죠? 한국에서 뭐 어떤 회사는 더러 뭐 몇 프로 지분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쓰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몇 프로 지분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저는 면접을 볼 때 물어보긴 했었어요. 이게 몇 명이서 했던 프로젝트고 너는 뭐 어떤 부분을 주로 담당을 했었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3D랑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3D랑 랜드스케이프를 뭐 따로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 뭐 제가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제 컴퓨터에서 다 끝냈던 것 같아요. 다 끝내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는 자신이 있지만 이제 일을 분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디자인 인풋을 넣기도 해야 하니까 보통 포토샵까지는 제가 최대한 안 건드리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부분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설명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프로젝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두 번째 학기했던 아틀란타 대학 주변에 마스터 플랜을 하는 프로젝트였었고, 그냥 이것도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긴 한데, 대학이 지식의 보고가 아닌 지혜의 보고가 돼야 한다라고 해서, 대학에서만 책을 보고 아니면 강의실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정제된 지식에 한정이 돼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뭐 할머니한테 배우는 뭐 그런 옛날 얘기라든지, 뭐 여기에서 이제 발표할 때 항상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주 4.3 사건 맞나요? 4.3 사건이 뭐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전이 됐던 게 할머니들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어떤 기자의 무당을 통해서 무당이 구슬하는데 뭐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정제된 텍스트로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대학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모든 종류의 인터랙션들이 다 지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배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틀을 깨고 이제 그 대학의 경계를 조금 더 모호하게 하자. 라는 다이어그램이 밑에 보이고, 그 밑에 다이어그램이 제 일러스트 강의의 썸네일 그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벽이 깨지고 뭐 경계가 흐려지고 뭐 그런 것들이, 미국은 특히나 한국도 그렇긴 한데 차 중심에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종류의 속도가 다른 모빌리티들이 저쪽 블록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섞이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었고요. 그걸 실제로 어떤 부분을 잘라서 대학이랑 집들이랑 합쳐졌을 때 뭐 어떤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실제 3D로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테스트를 해본 플랜인데 그 플랜에서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랜을 직접 쳐보면서 스케일감도 익힐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연습을 한다는 게 아니고 스케일감을 익혔을 때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이제 왼쪽에 봤을 때는 마을들이 오른쪽에 봤을 때는 또 그 대학 캠퍼스인데 캠퍼스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마을에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테스트 해본 플랜이었고 섹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었듯이 뭐 꼭 렌더링만으로 다 표현을 하고 아니면 다 일러스트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첫 번째에서는 조금 더 인포머티브한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액션 렌더를 사용을 했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줌인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렌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플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러스트로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기도 하고 뭐 모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마지막엔 조금 더 줌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의 종류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얼반 디자인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감도에서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음. 더 경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님은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초반에는 좀 큰 스케일에서 보여주고 갈수록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뒷장에 넣으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설계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이거는 큰 그림에서 이제 큰 틀을 잡고 나원하는 방식이었었다라면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먼저 짜고 그런 것들을 음. 큰 그림에서 적용을 해보는 그 반대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청자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줌인된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학부생 때 공모전을 했던 작품이고 낙선작인데 그럼에도 제가 좀 마음에 들어 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공공 주거 프로젝트였었고 여기에 각 모든 유닛들이 테라스를 가지는데 그거를 서로 간 이제 시선의 간섭이 없게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렇게 쌓았던 뭐 재밌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낙선작이에요. 어디 그리고 공모전에 냈었죠? 이거는 LH에 냈었는데 뭐 아, 네. 네, 낙선을 시키더라고요. 낙선한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저는 좀 좋아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보통 낙선하면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프로젝트 자체의 완성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 그렇게 프로젝트는 하기로. 서울건축문화재에 제출을 해서 1차 제출을 하면 그 당시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차 제출을 하면 2차 때 5명씩 묶어서 팀을 짜주거든요. 그 5명이서 처음 본 5명이서 이제 팀을 짜서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수역 따라서는 2호선이 지상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그 구간을 지하화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성도 너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지하화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걸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좀 건축법을 공부하던 걸 좋아해서 실제로 지금 변리사가 된 친구가 팀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공기여랑 기부 체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의 건물들에 어떻게 용적률 서비스를 주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풀면서 그걸 공원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옆에 건물들이랑 같이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실제로는 그라운드 레벨이 이쪽에 있으면 그 그라운드 레벨이 실제로 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성수역이 3층이라고 하면 그 3층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교통카드를 찍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층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새로운 그라운드 레벨이 생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어, 포트폴리오 작품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적게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여섯 번째 작품이고 학부생 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서편 리더님이랑 같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들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던 마스터 플랜이었고, 초반 한 달 동안은 같이 마스터 플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 건물을 정해서 그 건물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벽을 깨부수고 기둥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확장하고 건물이 뚱뚱해지기도 하고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그 사이로 보이드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조금 뻔한 아이디어였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대신 어떻게 다른 형태, 다른 방법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프라모델이 생각이 나서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뚝뚝 떼서 건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 아이디어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라모델 페이지.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인터뷰를 할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들, 뭐, 제 콜롬비아 G7에서 했었던 그래서퍼랑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그 놀이터가 얼마나 안전한지, 부모들은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식들한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뭐 그런 툴을 개발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작품 첫 페이지 얘기했을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마크 추르마키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단면의 정석에 나오는 단면처럼 어떻게 퍼스펙티브 섹션으로 건물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때의 키는 그 건물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굳이 한 이미지로 설명을 한다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했던 프로젝트는 그 스페인의 앙상블 스튜디오라는 건축가가 했던 에메로스코피움 하우스라는 프로젝트를 단면을 잘라서 표현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건물이 실제로 저기 돌멩이가 큰 게 올라가서 구조를 지탱해주는 뭐 그런 유니크한 디자인의 건물이죠. 여기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얘는 실제 고속도로를 지을 때 쓰는 빔 같은 거를 주문을 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음, 빔들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내가 이쪽 앞으로 하나, 그리고 요 위로 지금 단면에 잘려서 안 보이지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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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들이 엇갈려 쌓아 올라가면서 그 엇갈려 쌓아 올라간 것들을 위에서 꾹 누르면은 이제 얘네가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르르 넘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맨 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듯이 꾹 누르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돌입니다. 음, 굉장히 그래서 뭐 재밌네요. 구조적으로 말이 되는 집이래요. 음, 되게 신기했어요. 스튜디오를 할 때. 음,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뭐 제가 지금 한 거랑 상관없긴 한데 그 설계 구조 계산에만 1년 넘게 투자를 하고 실제 와, 짓는 게 한 달 걸렸다고. 그 인테리어를 아, 제외하고 실제 짓는 거는 한 네. 달이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학부생 때 배웠던 건물인 걸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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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구조적으로 되게 재밌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뭐 대학원생 때 했던 프로젝트고 뭐 오른쪽에는 필기 했을 때 했던 프로젝트고 뭐 대학원생 때 했던 프로젝트도 당시에 조금 넣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 중에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실무 경험 혹은 인턴 경험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들어가면은 음, 그 인터뷰를 하시는 음, 분들이 평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거를 어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뭐 공모전을 했었던 것들, 실제로 상을 땄던 것들은 최대한 넣으려고 넣었었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생 때 교수님이랑 석 달 같이 코멘트를 받아가면서 했던 프로젝트에 비해 깊이감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한 달, 특히나 왼쪽은 이것도 소편님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던 작품인데 덜컥 상을 받았으니까 넣긴 했다만 막 그렇게 깊이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여러 페이지로 만들진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른쪽 프로젝트도 저랑 같이 했죠? 네, 뭐 어쩌다 보니 같이 했던 프로젝트가 되게 많긴 하네요. 그러게요. 어, 저는 뭐 심지어 저게 포트폴리오에 전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거는 기계에 넣을 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린 거고, 저도 학교에 냈던 포트폴리오는 이거를 맨 첫 장에 냈었던 것 같아요. 음,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해서 그냥 뒤로 뺐었습니다. 실제 2등을 했을 때 코멘트가 그거였죠. 설계를 하지 않고서 설계한 작품을 내서 1등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설계를 하지 않는 게 저희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내용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때 어떻게 빈 학교를 이용해서 의료시설을 충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임시 그때 뭐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선별 진료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맞아요. 많았었잖아요. 병원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필요가 없이 어차피 학생들이 안 쓰니까 그걸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안 하는 게 설계의 컨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설계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로 빼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냥 최근에 했던 공모전인데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게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락이라는 공모전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출을 했었고 상을 탔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냥 피지라는 작은 국가의 작은 마을에 전기나 물 공급이 조금 부족한데 거기에 PV 패널,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넣어주는 게 공모전의 공모 요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물정화 시스템까지 같이 넣어주면서 또뭐 자생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진행하신 공모전인 거죠? 네, 실제 회사 다니면서 했던 공모전이고, 기계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이랑 아자에라는 회사에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아자에에 다니는 친구 알죠. 한 명이랑 네, 셋이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세 명의 회사 디자인도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셋 다 콜롬비아 유디 출신인데, 저보다 2년 늦게 졸업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배운 게 비슷하니까 되게 재밌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여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다이어그램이 들어가야 그래서 성향이 맞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유학하고 이제 좋은 회사 다니고 하는 것들의 장점 중에 그런 동료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조금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결론적으로는 5명인가 6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5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니까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결과물이 풍부하게 나왔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면은 아무래도 같은 환경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공모전을 하면은 의견 충돌이 좀 적긴 하죠. 그렇지만 뭐 뭐랄까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뭐 그런 거에선 단점이 있을 수 있긴 하죠. 뭐가 좋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봤던 포트폴리오지만 이렇게 실제로 설명을 들은 건 또 처음인데 설명을 들으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IG의 입사 과정이나 회사 문화나 뭐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같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